평생 가슴속에서 떠나보낼 순 없지만 그 시절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찾아오시면 왠지 부끄럽기만 했던 어머니.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지만 왠지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기는 부끄러웠던 그녀. 깊은 밤 졸린 눈을 부비며 잊지 않고 챙겨 듣지만 왠지 사람들한테 추천하기는 힘든 방송. 안녕하세요. 최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영상을 만들고 있는 최오쿠입니다. 일주일이 정말 금방금방 가네요. 그리고 요즘 하루 이틀 동안은 굉장히 좀 날이 벌써부터 며칠 안으로 후덥지근한 날이 올 것 같은 좀 공포감이 들 정도로, 낮에는 반팔하고 반바지 입고 있어야죠. 안 그러면 땀이. 저번에 그 다이소 가서 문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모기장 있잖아요. 출입할 때 이렇게 자석으로 따다닥 닫히면서 날벌레들이 못 따라 들어오게. 그거 하나 날이 더워지길래 빨리 그거 하나 설치해야겠다 해서 다이소에 가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요 앞에 문에다가 그거 하나 붙였는데 낮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어찌나 더웠는지. 끝나고 샤워했다니까요. 정말 금방 여름인데, 요새 어제랑 뉴스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면 이쪽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이죠. 남아시아 하면 주로 이제 인도, 파키스탄 그런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남쪽 지방, 남동쪽 지방도 해당이 되는데, 벌써 4월 달에 거기 보셨나 모르겠네요. 45도 그렇게 오른 데가 40도에서 45도로 봄철 4월 기록으로는 역대로 높은 지금 온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해 한 해가 너무 무섭죠. 기후 재앙이. 금년에 또 얼마나 많은 못 사는 나라들, 사회 시스템 인프라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나라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 때문에 죽어갈까요? 그리고 이제 두렵습니다. 벌써부터 여름이. 그리고 식량도 지금 문제가 되죠. 요새 사탕수수, 설탕값이 금값이라고 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보니까 결국은 기후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전 세계 주요 사탕수수 산지에서 농사를 다 망쳤다. 지금 식량 가격하고 저는 이제 식량 가격,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은 10년 보고 계속 오를 거라고 보는데, 식량은 특히 다른 것보다도 기후 재앙 때문에, 물도 그러고, 아무튼 참,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아니지, 어디지? 저번에 중국에 대해서, 저번 시간부터 중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다고 했는데, 부동산 문제가 지금 실제 속으로 얼마나 골마있나 봤고요. 중요한 거는 부동산 문제가 중국 지방정부 재정하고 얽혀 있는데, 수많은 지금 부동산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고, 거기에 이렇게 같이 대출이 엮여 있는, 부채가 엮여 있는 것이 거대한 민간 건설사들, 헝다나 에버그란데나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설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전부 지금 거의 회생 불가능 수준인데, 걔네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같은,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가 다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진작 무너졌어야 되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라서 중앙정부가 뒤에서 받쳐주고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일부러 늦추고 있죠. 근데 그 모든 부동산 사정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과 너무 흡사하다. 그냥 대한민국의 경우를 생각하면 거의 들어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열심히 그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온갖 규제를 완화해주고 부동산을 살리려고 국가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금융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해서 살려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지역별로 반등해서 조금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인 대세의 어떤 흐름은 지금 막지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데 중국도 지금 비슷하고 사실 중국이 우리보다 대륙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스케일이 더 커서 그런지 우리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동산이 전체 경기에서 차지하는 전체 경제 규모에서 한 15%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선진국 OECD 보통 한 10% 미만인데 우리나라 굉장히 높다. 근데 중국은 지금 드러난 것만 20% 이상인데 그걸 2배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정확한지는 제가 직접 수기로 조사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다음 시간에 살펴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거 하나 영상 만들 때마다 앞서부터의 내용을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흐름을 한 번씩 더 짚어가냐면 저도 이제 하나의 그 주제에 대해서 딱딱 10분짜리, 20분짜리로 끊어서 얘기하면 저도 편해요. 듣는 분들도 당장 가려운 거, 간지러운 것, 알고 싶었던 거 딱 아니까 되고요. 근데 제 높아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보면 당장 이렇게 알고 싶었던 거, 듣고 싶었던 거 들으니까 속은 시원하겠지만 큰 흐름이 자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공부라는 건 좀 너무 웃기고 자기 공부? 아니 자기 지식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큰 흐름이 그냥 뭐가 어쨌대더라 단편적으로 되고 이 단편적인 것이 자기가 실제 이 세상 흐름을 보면서 자기 포지션을 정하는 그런 큰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를 못해요. 그냥 뭐가 어쨌대더라 하나에 대해서만 들은 것만 알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을 해야 되지 하면은 그때는 딱 막혀요. 여기저기서 들은 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여기 또 도통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그럼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말처럼 큰 흐름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지금의 뭐가 어쩐다 하는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가 또 어떤 해석을 해주나 기다리지 않아도 대충 자기 눈으로 이거는 어떤 입장 때문에 얘가 이러겠구나라고 살짝 이제 그게 느낌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쉽게 빨리 끊지도 못하지만 앞뒤 흐름을 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얘기를 완성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꽁꽁 숨기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까지 볼 거고 다음 시간에 그것이 지방정부 부채하고 엮여 있는데 얼마나 심하게 엮여 있는가. 중국 애들이 아무리 꽁꽁 숨겨도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통계를 봤을 때 입이 쩍 벌어지게 된다는 거. 그러면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느냐. 그 부동산 부채 위기를 알게 되면 정말 이것이 중국의 지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경제 전체 그 파장이 전 세계로 미칠 시스템적 위기와도 얼만큼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가도 나름 이렇게 조금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금년 1, 2월에 열심히 중국 시장 최고다 살아난다 IMF까지 나서 갖고 모든 다 그렇게 하다가 3월 달에 조금 안 살아나는 것 같아 하다가 지금 4월 달 들어와 가지고요.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미국에서는 별일 안 일어날 것 같네. 괜찮네 하고 지금 마무리가 됐지만 어떻게 봅니까? 주식시장에 지금 계속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왔는데 보면은
힘을 뭐 상승 모멘텀이 사실상 사라졌죠. 요새 시장 보면 그러죠. 새로운 어닝 시즌 와서 막 기대를 하는데 보면은 뭐가 좋기도 하고 뭐 실적 발표에 따라 뭐 다르기도 한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 3월 실리콘밸리 사태 터질 때하고 지금 틀립니다. 분명히 안 떨어지곤 있는데 그런데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계속 그러죠. 그 컨센서스가 시장 컨센서스가 그 이후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때 경제진맥 시리즈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다시 또 이번에 그 중국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 GDP 같은 거 나오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게 4.5%가 나왔죠. 성장률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해서 또 제가 뭐 보니까 그저께도 그랬고 월가의 모든 굵직한 투자 은행들 유명한 애들 다 한 목소리로 1분기, 2분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중국 경제는 훨씬 더 아웃 성장, 아웃 퍼포먼스 크게 성장할 거다. 지금이 중국에 배팅할 때다 막 또 얘기들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번 시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놈들은 연봉도 많이 받는 놈들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냥 중국이 좋다, 나빴다, 좋다, 나빴다. 그것만 보고 아무리 머리 굴리고 뒤따라 들어가고 머리 써봐도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미들은. 가장 좋은 건 손 안 대고 있는 거죠. 모든 이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근데 그래도 계속 이 속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와류가 이 소용돌이가 흐름이 해류가 뭔가는 파악하고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잔잔해졌나? 개인적으로 판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잔잔해졌으면 어디에다 배를 띄워야 되나 그런 것도 판단을 미리 자기가 항상 그 흐름을 알고 맥을 알고 있어야 개인적인 주관이 딱 잡히지 매번 그때마다 그냥 시간 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냥 듣기 싫죠 잔소리. 예전에 그냥 집 나갈 때마다 막 손수건 챙겼냐 차 조심해라.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겁니다. 제 의도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중국 정부의 지방 정부의 부치문주를 알고 있어야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서로 간에 어디가 제일 약점인가 서로 파악하고 있고 어디를 건드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상 문제나 금리 인하 문제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중국이 지금 살아나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이걸 견제하지 못하면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이 최대한 살아나려고 노력을 해도 이 부분은 아무리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어떤 신호가 오기까지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분야도 있겠구나. 그런 게 조금씩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잡히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에서 누가 지금 다음번 펀치를 어떻게 먹이면 얘가 이걸 어떻게 피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잘못 걸리면 크게 쓰러지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볼 때도 축구 중계를 볼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요새 말로 축알못이 보는 거하고 제 유행에 있는 저 선수는 뭐가 좋고 뭐 주력이 어느 정도고 특기가 뭔데 막 이렇게 뭐 전술을 알고 막 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중국의 지금 속사정을 아는 것이 이 시리즈에 이제 거의 맨 마지막에 가서 지금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 안의 위안화 체제.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성공 여부는 뭐에 달렸을까. 그런 것까지도 여기에서 연결된다고 봅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정말 그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또 그거를 중국이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이재용 회장님이 가고 애플의 팀 쿡이 가고 뭐 사우디 빈살만이 가고 해도 시스템적 한계는 또 뭐가 있는가 그런 것도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기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봤고 오늘 잠깐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보기 전에 헝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설은 진짜 길죠. 저도 제 방송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자,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될 그 이름 헝다라고 소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예전에 그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 아이들은 참 좋아하나 봐요. 서양에서.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안 보고 좀 나이 들어서부터 극장에서 봐서 너무 애들 취향이라서 저는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대편 나쁜 마법사가 있죠. 이게 이름이 모르도른가 뭐였던가. 근데 이분 이름을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금기의 인물이라면서요. 지금 보면 헝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헝다 문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난리가 나서 그때 터져서 중국에 어떤 위기가 오나 뭐 겁먹었었죠. 그런데 질질 끌고 조용해지더니 작년 중반부터는 아예 말도 안 나와요. 거의 1년 가까이.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 보다 뭐 하고는 그냥 넘어가고 있죠. 이 말이 나오기를 지금 중국도 원하지 않아요. 거론되는 걸. 상당히 지금 아픈 상처거든요. 헝다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보자고요. 금년 3월 달에 이런 뉴스가 외부로 나옵니다. 3월 21일 기사인데요. 그동안 뭔 일이 있었나 했던 헝다가 드디어 채권자는 이제 중국 안에 있는 내부 채권자도 있고 해외에서 투자한 해외 채권자도 있겠죠. 근데 해외 채권자들하고 헝다가 그 전까지는 해외 채권자들 채무는 나 몰라라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 외국 같은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중국은 완전 그 무대뽀로 나가죠. 사회주의 국가 뭐 어쩌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바로 경제가 불투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그 신용과 투명성이 없어요. 금융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국 투자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지금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가 아무리 앞으로 잘 나가고 쓰임새가 더 많이 국제 무역 결제가 늘어나도 너가 기축통화될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10% 5%도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헝다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질질 끌고 가더니 3월 중순에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드디어 해외 채권 보유자들하고 어떤 딜이 이루어졌대요.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봤더니 헝다에 가지고 있는 그 부채를 그 채권단들한테 다른 주식으로 바꿔서 대환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회사 총 부채가 헝다의 총 부채가 391조랍니다. 그냥 400조라고 해보죠. 미쳤네요. 400조. 이거 그래서 대마불사라는 겁니다. 이 400조가 다 헝다만 무너진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지방 정부와 지방 은행 다 물고 넘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 중에 얼마나 이번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딜이 됐냐? 400조 부채 중에 했더니 그 중에 7.5%랍니다. 에이,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시작이 반이다. 아주 큰 진전을 이뤘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2년 동안 어떻게 할지 지금 한번 그거 지금 맨날 모여서 뭐 한다고 하더니 뭐 나온 게 없잖아요. 2년 만에 드디어 나온 거예요. 10%도 안 되는 전체 부채의 7.5%인데 그 안에 이제 외국에서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해외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를 지금 이런 식으로 딜이 나왔다. 이 딜도 확실하게 지금 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그 후속 기사들을 보니까 우리 돈으로 29조라고 하는데 여기는 25조라고 하네요. 25조에 대해서 그 해외 채권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일부 25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주겠다. 어떻게 조정하기로 합의를 봤냐 했더니 그 채권을 지금은 못 갚으니까 다른 채권으로 바꿔주는데 향후 10에서 12년 만기 신규 채권하고 차환하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못 갚으니까 10년, 12년 뒤에 그때 갚을게. 차용증 새로 쓰자 이거죠. 이자 이제 조금씩 줄 테니까 이자 얼마씩 줄 테는 모르겠지만 뭐 돈도 잘 못 버는 회사가 뭐 많이 주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줄 테니까 헝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걸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원금까지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얼마나 10년 12년 아유 속 터지죠. 그게 싫으면 다른 거 헝다에 자회사가 있는데 헝다 자동차라고 아니면 뭐 헝다 뭐 부동산 서비스 같은 헝다가 워낙 큰 대기업이니까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는 이제 뭐 이 부동산 쪽은 아닌 거죠.
거기에서 주는 채권 주식이 있다. 거기 주식하고 좀 바꿀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단이 그렇게라도 하자고 2년 만에 서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왜 2년 만에 합의를 봤냐 했더니 그게 싫으면 그냥 뭐 헝다 뭐 어쩔 수 없지. 부도 나는 거지. 강제 청산하는 거지 하는 거죠. 쫄리면 같이 돼지시든가 하는 거죠. 근데 강제 청산하면은 중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정부도 완전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설마 강제 청산하겠어?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강제 청산한다고 하면 보니까 이 외국 채권자들도 받는 돈이 자기들이 헝다에 빌려준 돈의 2%에서 9% 10분의 1도 못 건지는 거죠. 잘못하면 50분의 1도 못 건지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대로 어차피 헝다 청산해봤자 건지는 돈은 눈꽃만큼도 안 되니까 10%도 안 되니까 그냥 10% 되는 순간 그것은 미국 국채 실리콘밸리 은행의 미국 국채가 이번에 터진 것처럼 그 채권자들한테는 뭐가 됩니까? 손실이 채권을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 손실이 90% 이상 손실이 나는 거니까 그게 잡히는 순간 자기 회사의 어떤 그 재무구조도 아주 그 대차대조표도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로 그거 말고도 그 투자회사들 뭐 국채 같은 거 미국 국채부터 여러 가지 들고 있는 거 지금 미실현 손실이 걔네들도 많을 텐데 맞죠? 이번에 그 뭐 JP모간이나 뭐 대형 은행들 저번 주에 처음으로 그 실적 발표했지만 거기도 보면 대형 은행들도 틀림없이 미국 국채부터 해서 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실현 손실이에요. 예. 미국이 다시 금리가 안정되고 채권 가격이 다시 예전처럼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안 팔고. 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헝다에 대해서도 채권단들도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서로 간에 딜이 된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전체 해외 채권단하고 다 딜이 된 것도 아니고 일부 해외 채권단이 2년 동안 끌었는데 힘들다, 지친다, 더 이상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이 중국 공산당 놈들은 뭐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신용이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깨끗하게 어떻게 돈 관계는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네가 힘들 것 같으니까 최대한 지네한테 유리하게 뱉자라. 그때 헝다 채무조정 2년 전부터 할 때도 보면은 국내의 어떤 그 자기 인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거부터 최대한 조정하고 해외 채권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제일 뒤로 미루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그 마크롱 다음에 이제 독일이 또 와가지고 중국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이제 거기서 중국에 대해서 뭐 싫은 소리 다 했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너희들이 시장 경제에서 너무 자국의 기업만 밀어주고 불공정 무역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없다 할 말은 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중국의 이강 총리하고 서로 이제 신경전 벌이면서 뭐 말싸움하고 그랬었죠.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바빠서들 다 일하느라 바빠서들 생계 때문에 뉴스들 다 챙겨보진 못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말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헝다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대충 이런 안이 나왔는데 아까 말한 그 많은 해외 채권자들의 그 채권이 다 된 건 아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전체 헝다 부채에 뭐 10분의 1 아까 몇 프로였죠? 7.5%인가 밖에 안 되지만 그래 한번 그렇게 조정해보자 지금 하면서 지금 최종 협상을 해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서로 간에 뭔가 조정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금년 3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헝다가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벌어놓은 건물이 올라가다 말고 부도가 난 거, 그래가지고 뭐 거기 이제 미분양돼가지고, 이제 분양을 그건 다 샀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은 샀는데 돈은 줬는데 집값은 집이 안 지어지고 있죠. 거기 물린 그 중국 인민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돈을 몇십 조를 들여야만 그런 지금 그 공사들이 다 준공이 될 그런 상태다. 3년 동안 지금 이 돈을 어디서 벌겠습니까? 헝다가. 난감하겠죠. 즉 지금 헝다는
돈 먹는 함하고요. 여전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헝다가 어디선가 돈이 나와야 돼요. 돈이 나오려면 예전처럼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짓는 집이 다 팔려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의 흐름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 아파트가 다시 살아나가고 팔리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원책에 부동산 구입하는데 규제 같은 거 완화해주고 해서 실제 이제 일부 지역은 뭐 제가 한국 부동산 잘 모릅니다. 아는 체에도 좀 허점이 많아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작년 뭐 12월 수준으로 뭐 일부 지역은 가격이 몇 억씩 떨어졌다. 응? 할인해서 막 저기 분양하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새 와서 또 집 사라 막 하고 정부에서 막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주니까 다시 또 20대, 30대 분들 중에 일부가 나 뭐 저번에 못 샀었는데 이번에는 사야지 하고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금년 초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 환율 문제에 대해서 전 금년 초부터 모든 전문가가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다 앞으로도 이제 달러는 더 이상 지금은 거의 뭐 100명 중에 99명이 그러죠. 달러 약세는 거의 확실하다고 하죠. 예. 달러 약세는 뭐 이미 이제 금리 인상 끝났으니까요. 사실상 한두 번만 더 하면 금리 떨어질 일만 남았다. 더 이상의 달러 강세는 없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그럼 연초부터 무조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떨어질 게라고 모든 전문가, 전문 투자기관들이 다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지금도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환율 문제라는 건 결국은 그 나라 국가의 펀더멘탈 문제다. 그 나라의 어떤 모든 경제 상황, 국력 그런 거를 다 대변하는 게 그 나라의 통화 가치인데 환율인데 우리나라가 작년 4월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때부터 모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거시경제 흐름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에서 중간에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고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고 또 작년 초에 바이든이 우리나라 삼성 뺏어가는 거 보고 두고 IRA가 또 이제 그 위에 진행되는 거 보고 가장 큰 먹거리 산업을 눈뜨고 앉아서 다 뺏기게 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금방 회복이 되겠냐. 몇 년 동안은 가장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 경제부터 해가지고 국가가 돈을 벌어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더군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무리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가 되더라도 요새 보면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4월 들어서 한 보름 사이에 열흘 사이에 경제 뉴스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명히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가 되고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환율도 안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1월, 2월까지는 지금 3월 말부터 해서 4월 보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뭐 러시아 루블란가 빼고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면서요. 달러는 약세인데 우리나라 환율만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펄렁펄렁 뛰는 거죠. 하루에 막 5원, 10원, 15원, 20원씩 뛰는 날도 있었죠. 너무 웃긴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서야 엊그제 뉴스 하나 보니까 딱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원화만 왜 이렇게 널뛰게 하고 있나. 딴 나라들은 다 달러 약세가 되면서 안정되고 있는데 펀더멘탈 문제라고 나오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수출을 더 잘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더 암울하고 전망이 돈은 못 벌어오고 그 사이에 끼어갖고 정말 부동산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기타 등등이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그 IMF의 고피나스 2인자 여자 찾아가서 KBS 기자가 해명하십시오 한 그것도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때부터 한 얘기죠. 부동산 문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뭐 모든 거는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자연의 섭리니까 인재는 오르겠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인재가 5년이냐 10년이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돈이 돌아야 돼요.
사방에 돈이 돌면서 그 돈이 2차 통화량이 되면서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면서 자산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우리 금리도 더 이상 안 올린다고 지금 금리만으로 되겠어요? 일단은 저금리로 경제가 모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수출부터 해서 나라 경제 살림살이가 요원하죠. 당분간은.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국도 이 헝다가 이렇게 살아나고 뭐 하려면 최소 지금 보니까 3년 동안 이만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요. 추가 자금이 조달이 돼야 되는, 돈을 안 벌더라도 헝다 너를 믿고 우리가 투자하겠어 한 돈이 이만큼이 3년 동안 더 쓰인다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기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집들이 잘 팔려서 공사가 다 이런 손해를 메꿀 수 있어야 될 텐데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중국 경제가 예전 헝다가 잘 나갈 때만큼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겠냐 못 나가겠냐 많이들 망설인다는 거죠. 2021년부터 중국 정부와 헝다 경영진 그리고 채권단들이 모여갖고 머리를 맞대고 회생 방안을 지금까지 2년 동안 궁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니까 채권단이 온전히 자신들의 헝다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길은 사실상 위에서 봤지만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원래는 헝다는 날라갔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채권이 얽혀있는 중국 지방 정부들도 빵빵 날라갔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거기서 외국 채권단에게 그만큼 부채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주의 특유의 정부 주도의 막가파식 시간 끌기, 예? 설명도 없잖아요. 그때 헝다 문제 터지고 나서 한 6개월간 보면은 채권 만기일이 돌아왔잖아요. 헝다 디폴트다. 뭐 그러면은 디폴트 돼서 채권 순위 1순위, 2순위 뭐 해결해 줄 거냐 했더니 디폴트 됐는데도 말이 없죠. 말이 없고 사실상 디폴트인데 디폴트 선언도 제대로 안 하고 흐지부지 가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하니까 하루만 기다려라, 이틀만 기다려라 해갖고 중국 정부 공산당이 그 헝다 회장 불러갖고 들어가서 뭔가 싸바싸바 회의하더니 당장 그 중국 인민들, 중국 내부의 그 채권단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뭐 임시 변통으로 할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갈라. 그럼 우리 해외 채권단은 어떻게 하는데? 해외 채권단은 좀 더 기다려봐라. 아직 우리가 바빠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답니다. 아예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계속 한 달, 두 달. 그랬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다가 돈을 지금 빌려줬는데 옆집에다가 믿고 그거가 지금 망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가가지고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우리 니네는 좀 기다려봐 하고는 뭐 법이고 뭐 규칙이고 그런 거 없죠. 세워라 내워라 하고 거의 배째라는 식이죠. 이 중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중국 공산주의 특유의 이런 시간 끌기, 폐쇄적이고 통제된 뭐 제대로 뭐 채권단의 권리를 존중해서 정보를 공개하거나 뭘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잖아요. 이런 통제된 금융 시스템으로 진작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같았으면 터졌어야 되다. 헝다를 지금까지 터지지 않도록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부동산 그룹에 투자했던 다국적 투자회사들 외국의 입장에서는 요즘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서 문제가 되는 미국 국채처럼 이것도 일종의 미실현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부채가 맞물려 있는 중국 지방정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합이 맞은 겁니다. 정말 속쓰리지만 지금 터뜨려봤자 둘 다 좋을 게 없어요. 이 폭탄 터지면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헝다나 대형 건설사들 그 후에 터진 뭐 에버그란데부터 몇 개 더 있었죠. 중소형까지 합치면 여러 개죠.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들 채권이 휴직 조각으로 다 확정 나면 중국 지방정부들도 다 무너지는 거고 거기에 투자했던 외국 채권들도 위에 본 것처럼 잘 받아봐야 2%에서 9%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그러니까 그냥 시간 끄는 거예요. 서로. 마치 그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 이렇게 지방이나 이런데 가보시면 옛날에는 뭐 지방 이런데도 뭐 제 1990년대 뭐 그럴 때 한창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잘 나갈 때, 뭐 2000년 초반이나 그럴 때 보면 뭐 사방이 경제 호황이었으니까 그런 일은 상상도 하기가 어려웠겠죠. 상상도 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좀만 차 타고 교회로 나가시면은 지방 같은데 좀 이렇게 나가시면 예전에는 잘 나가던 그 관광지였는데 사람이 안 와가지고 거기에 큰 돈 들여갖고 짓던 뭐 그 호텔, 뭐 유스호스텔 그런 것들이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 시멘트 올리다 말아갖고 아주 흉물스럽게 됐는데 그런 지 10년이 넘고 15년이 넘고 막 그런 건물들 많아요. 근데 가보면 왜 저걸 깨끗하게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자가 붙어서 뭘 하거나 하지 어떻게 됐나 가보면 다 붙어있죠. 겉에 막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 중.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질질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식이죠. 지금 헝다도. 지금 만약에 헝다나 대형 건설사들이 터지면서 이 채권이 휴지 조각으로 확정나면 정말로 여기저기 뻥뻥 터지고 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미노 연쇄 효과로 막 나가니까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회오리를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다닌 외국계 투자 회사들도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거죠. 요즘같이 고금리로 사방에 고금리 시대가 돼가지고 미국부터 해가지고 1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사방에 투자를 지금 실패해가지고 미실현 손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지놈들은 다 알고 있죠. 월가놈들은. 같은 식구들끼리는. 말 안 하고 우리한테 여기저기 투자를 해놓고 근데 이번에는 개미들도 다 알게 됐죠.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요. 보니까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네. 작년부터. 그래서 제가 그 터질 때 이놈들 월가놈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미 1년 전부터. 페드는 몰랐겠냐. 파월도 알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청문회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요새 와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나 보더라고요. 저처럼. 아니 가만히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니까 월가놈들 작년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서 여러 은행의 CEO들은 이미 금년 1, 2월에 주식 다 팔아치웠죠? 좀 있으면 이거 쓰레기 되겠다 하고 그거 알고 근데 공매도까지 이미 1년 전부터 알던 월가 세력들은 지들 식구들끼리 서로 다 SNS를 하면서 공매도까지 어서 한몫 벌어보자 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청문회에서도 자꾸 뭐 페드 니네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왜 이랬어? 하고 뭐 막 따지고 하니까 요새 와서 이제 쥐잡듯이 뭐 이거 알고 이용한 월가 세력들을 뭐 수사 들어가서 뭐 처벌할 것처럼 그런 뉴스가 나오대요. 근데 처벌 못하죠 그거. 어떻게 하면 처벌할 건덕지가 사실 없죠. 그래서 헝다 부채도 일단 지금 터뜨리지 말고 방법이 없은 게 오래 끌어간다는데 서로들 의견이 맞았으니까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모든 미실현 손실들이 터질 때는요. 이번 실리콘밸리 사태나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처럼 이거는 터져갖고 결국 나가리 됐죠. 이런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자금의 유동성이 어디선가 막히게 될 때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위험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죠? 헝다 에버그란데부터 지방 정부가 어디가 한 군데가 뭐 결국은 즉 지금 중국이 지금 지방 정부한테 인프라 투자해라, 나라 경제 살려야 된다, 소비 투자해라 해가지고 1분기부터 엄청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미 작년 10월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어떤다고 했나요? 중국이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봉쇄로 방역만 하느라고 돈만 쓰고 벌어오는 돈 없어서 지방 정부가 다 헉헉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헝다가 터질 정도로 지금 지방 정부 부채가 3년 동안 헉헉대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돈 풀어서 뭐 다시 뭐 경제를 활성화해 중앙은행에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지방 정부들이 할 돈이 없잖아요. 돈을 풀어서 뭐 하려면 결국 지방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지방 채권 발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채권을 발행할 걸 또 해마다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지방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10월부터 하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법 같은 거로 해가지고 금년도 2023년도 채권을 미리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금년 2023년 들어와서는 또 더 채권 발행해서 하라고 하니까 또 내년 거 2024년도 거 일부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제는 더 끌어다 쓸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가마솥 밑바닥까지 팍팍 긁어가지고 지금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금년 하반기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지금 사활을 건 거예요. 배수진 친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와서 1분기 때 살아나고 예상보다 2분기 때 더 엄청나게 살아나는 게 거의 확실하다면서 모든 월가의 투자 은행들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포지션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보름 사이에 바꿔가지고 중국에 투자할 때다 하는데, 아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1년 전부터 이미 이놈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오늘 내일까지 해서 한 3부 4부작으로 말하는 이 중국 부동산의 실체와 그 헝다부터 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지방정부 부처가 어마어마하게 묶여가지고 만약에 이 일이 잘 안되고 어디 한 군데가 터지면 이것이 시스템 위기,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서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 무너뜨리고 터뜨리고 그 다음에 도이체방크까지 한번 흔들었던 같은 그런 위기가 중국에서 올 수 있다는 걸 얘네들은 이미 1년, 2년 전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 안 나오고 말들을 안 하니까 개미들은 다 모르죠. 이런 사정을.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도 지금 좋다, 중국 좋다, 들어가라 하지만 지들은 안 들어가고 이번에도 뒤에서 개미들 등 떠미는 겁니다. 단기성, 그 단기 투자, 이익 실현을, 차익 실현을 노리는 투기성 헤지 펀드들하고 같이 판에 가서 둘이 한번 싸워봐라 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이제 수수료 받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눈치 좀 빠른 사람들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조금 깊게 보는 사람들은 개미들도 저는 이제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부채 신용 문제에 지금 이 문제들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미 1년 2년 전부터 금리가 막 오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구나. 중국도 꼭꼭 숨기고 있지만 중국이 부동산 위기도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일부러 입 밖에 꺼내지를 않는 거죠.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되는 그 이름처럼. 하지만 요것도 잘못하면 뭔가 위기가 오겠구나라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채권단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헝다의 채권들 입장에서는 빈털터리가 되거나 완전 투자 실패다 하고 돈 다 날리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이자 받아가면서 10년 12년 동안 살아나길 기다려 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뭐 이상한 주식 헝다 자회사 주식으로 바꿔서 좀 안전한 이제 헝다는 결국은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나은 쓰레기죠. 그 지금 헝다 자회사 부동산하고 전혀 관련 없는 회사들 거 받으면 둘 중 하나밖에 지금 없는 선택이니까 그렇게라도 해보자 하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헝다 부동산 말고 헝다 다른 자회사의 주식이나 아니면 만기를 10년 연장해서 다른 채권으로 교체해 준다는 이 중국 정부의 조건이 정말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그거 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혹시 이거를 아니야 우리는 저기 법대로 해. 손절 치겠어. 그러고는 대신 이제 물건으로 받아가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저기 이 오피스텔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짓다 보면은 문제가 좀 생겨갖고 그 아파트들이 하청업체에 그 공사대금을 다 못 주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특히 지방의 어떤 저기 삼류 건설사들이 이렇게 뭐 하나씩 하다 보면 자금 현금 흐름이 막혀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 하청업체들한테 뭘 줍니까? 돈 대신에 현물로 주죠. 오피스텔 몇 채 주거나 아파트 몇 채 줍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세요? 근데 그렇게 받아가면은 그 안에 이제 주로 뭐 전기공사부터 에어컨공사부터 그런 거 다 하청업체들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입주 시작하기 전부터 돈이 없다, 다 이렇게 뭐 분양이 안 돼서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거 몇 호부터 몇 호까지 저 오피스텔 세 채 니네가 받아가, 아파트 세 채 받아가 하잖아요. 그러면 꼭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건설하는 친구한테 예전에 들어서 알거든요. 직접. 뭔 얘기냐면 그 안에서 그 전기 공용 전기 시설에 들어가는 전기 배선이나 뭐 이런 계량기부터 뭐 다른 그 배선이나 다른 작업을 싹 손을 봐요. 그놈들이 안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그 세채 들어가 살든지 뭐 어떻게 하는데 거기서는 그 난방비, 전기비, 관리비 그런 것들이 다른 입주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과돼서 나오게 이놈들이 또 손을 씁니다. 참 비열하죠. 그 뭐 아파트 저기 뭐 예전에 뉴스 보면은 부녀회장도 보면은 그런 것 좀 그 건설업자들하고 좀 알아가지고 부녀회장부터 해서 뭐 모든 그 관리소 뭐 거기 주요 임원들이 보니까 자기들 난방비 전기비를 몇 년 동안 다른 동 호수에 그대로 저기 부과해서 공짜로 살아온 것이 뭐 들통나기도 하고 했죠. 참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 솔직하게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조금 살아와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엄청난 경제발전 성장 지구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로 바닥에서 위로 상한가 치면서 올라오면서 몇십 년 동안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그 안에 절대로 사회 시스템의 어떤 그런 발전은 못 이뤘어요. 질적인 발전은. 그래서 겉으로만 이렇게 안정돼 보이고 좋아질 뿐이지 그 안에서의 모든 부정, 부패나 이런 거는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성숙하지 못했어요. 다만 국민성이 우리가 굉장히 착하고 순둥이들만 있어가지고 그러한 모든 뭐 잘못이나 그 과실들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결국은 우리가 십시일반 전혀 상관없는 조금씩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서 그래서 자꾸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건데 잠시 옆길로 샜고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헝다 입장에서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헝다한테서 물건이라 돈으로 못 받아가니까 아까 아파트 세 채 뭐 오피스텔 몇 채 받아간 것처럼 그 건물들을 받아가야 되는데 받아갈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면 보면은 중국이 시진핑이 2008년도 이후로 2010년도부터 국가 경제를 거의 뭐 40% 정도를 GDP 성장을 부동산 그 토목 건설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 부채도 이 GDP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목 건설로 그렇게 커가지고 지금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지금 중국도 부동산은 시장은 상투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빈 건물들 아니면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미완공된 그런 공사 현장 같은 걸 현물로 자기들이 빚 대신 받아도 이게 절대 자기들이 보니까 차라리 10년 동안 다른 채권으로 대환해서 기다리는 게 낫지 그 현물로 받아봤자 잘못하면은 정말 똥밭에 구를 것 같은 위험성이 보이니까 아무도 그렇게 뭐 헝다를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현물로 그런 받아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안 나오는 겁니다. 즉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헝다의 프로젝트에 그런 부동산을 채권 대신 현물로 받아볼까 생각을 해봐도 현재로서는 중국 역시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미 그 다음에 완공 비용 역시 앞으로는 그 전과 달리 그 전에 아주 세계화로 모든 게 저렴했던 때와 달리 이미 몇 배로 더 올라있기 때문에 아시죠? 요새 집 지으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아무리 머리 써도 예전에 비해서 건축비가 몇 배로 올랐죠 지금? 이미 그래서 몇 배로 더 올랐기 때문에 더구나 번듯하게 잘 지어놨다는 아파트들 가보면은 빈 유령 도시에 빈 아파트들이에요. 여기 어떻게 사람이 들어와 삽니까? 이게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그럴 엄두를 못 낸다는 겁니다. 요거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요. 언제 끌 거야? 네, 1개월 전입니다. KBS 다큐멘터리인데요. 1개월 전 건데, 어이구, 50분짜리야. 이걸 누가 봐. 죄송합니다. 예. 뭐, 중국에 뭐 유령 빈집이 많다, 뭐 이런 뭐 빈도시가 많다 하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죠. 근데 가장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한 달 전 다큐멘터리예요. 보면은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빈집이 현재 6,500만 채랍니다. 세계 최대의 빈집 보유국이다. 중국 도시 지역에 이런 공실이 있다. 그런데 중국 가계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자산의 75%를
이 지금 부동산에 밀려있는데 거기에 또 빈집, 이렇게 비어있는 집에 지금 자산의 75%가 몰려있답니다. 중국의 금융제도와 부동산 제도가 지금 위험 요소로 가득 차 있다. 국지적인 금융위기가 언제 발생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다. 실제로 시진핑이 모든 정적을 다 축출하고 자기만의 독자 체제를 딱 만들고 금년 3월 양회에서 딱 내건 두 가지 기치가 실제 시진핑이 이런 말을 합니다.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에 대비하라. 시진핑도 경제 공부 좀 했네요. 이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가 뭐냐? 거기서 한 말을 보니까 앞으로 미국하고 디커플링 되고 패권주의 경쟁하면서 점점 자기들한테 이렇게 경제 무역이나 이런 압박이 들어올 그런 회색 코뿔소에 대비하자. 그거 하고요. 또 하나 블랙스완은 뭡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부동산이나 지방정부 부채 위기가 언제 신용경색돼서 터질지 모르는 거기에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뒤에 얘기에 나오겠지만 3월 이후로 지금 시진핑이 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딱 두 가지 드라이브를 내놓은 게 뭡니까? 하나는 첨단 반도체 IT 국가에서 다시 한번 밀어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반도체 위주로 해서 전 세계하고 합심해가지고 중국 경제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수출을, 산업을. 그걸 나라에서 들고 넘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블랙스완에 대비해서 국가 금융을 더 이상 지방정부부터 해서 모든 지방은행의 어떤 금융을 너희들한테 맡기지 않겠다. 헝다나 에버그란데가 다 썩어 있던 것처럼 거기에 돈 빌려주면서 돈놀이 했던 금융도 다 썩어 있거든요. 이거를 국가가 완전히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통솔을 해서. 그래서 지금 대규모 금융 수술에 들어가면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상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나 헝다 같은 걸 봐도 중국의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수 있는 큰 문제인데 애써 티를 안 내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위에서 보니까 헝다 채권단에게 대신 주겠다는 게 헝다 자회사인 전기차 회사 헝다 전기차가 있거든요. 여기 주식으로 준다는데 거기 가치는 어떤가 볼까요? 했더니 지금 중국 헝다차는 신규 자금을 확보를 못해서 생산이 중단될 위기라고 합니다. 예. 주력 모델차가 겨우 900대밖에 안 팔렸고요. 여기도 쓰러지기 직전이란 거죠. 그러니까 헝다 부동산에 비하면 헝다 자동차는 자회사인데 조금 깨끗한 쓰레기. 차이점은 디폴트 된 회사냐 아니냐인데 여기도 곧 디폴트 될 것 같다. 이 말은 뭡니까? 빚 안 갚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차이나 클래스예요. 중국 믿고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항상 보면은 외국과의 수출 무역에 있어서는 우리도 많이 당했죠. 처음에 중국이 뭔가 막 십몇 년 전에 뭐 2000년대 초기에 중국이 기회의 땅이다 해서 주변에 아는 형님들은 전부 다 중국 가서 사업한다고 다 몰려갔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중국이 기회의 땅이었잖아요. 거기 가서 사업 안 하는 사람 없었죠. 사람들 다 몰려가고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몰려가고. 근데 처음에는 좀 재미 좀 봤다 했는데 금방 얘네들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 갔다가 공장도 다 뺏기고 한밤중에 야반도주에서 몸만 살아갖고 돌아왔다는 주변 분들 많았죠. 이놈들이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술 외국에서 들어온 공장들의 투자나 이런 거 다 자기들한테만 유리하게 해서 기술도 빼먹고 결국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명금도 가지고 공장까지 다 뺏어먹고 쫄딱 망해서 몸만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불공정 무역만 고집하고 심지어 금융과 자본시장에서도 자국 보호라는 구실로 이런 식으로 외국 투자회사의 희생을 불공정한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오래 십몇 년 20년 가까이 했고 20세기 후반까지 합치면 뭐 거의 50년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다 용인을 해줬어요. 왜? 너무나 크고 매력적인 시장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꺼이 중국과 무역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중국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되고 시작됐다는 걸 알고요.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외국 투자자들도.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조정안으로 해결하려는
헝다의 부채는 보유한 전체 부채의 극히 일부일 뿐이고요. 아직도 헝다가 부동산만 망하게 하고 다른 건 살려보자 하고 내놓은 그 자회사들, 헝다 계열사들도 아직 그 계열사들마저도 지금 당장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 위기가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오히려 계속 조금씩. 헝다의 국내 프로젝트 대부분이 중국 국내 프로젝트 대부분이 건설 얘기하는 거였죠. 이것들이 대부분이 채무 불이행 및 소송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추가적인 현금 흐름 손실이 더 나타날 수 있고요. 아유, 끝이 없죠. 예.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개발 진행을 꿈꾸기도 쉽지 않겠죠, 지금. 예. 중국 정부가 그래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기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헝다 구조조정에 개입한 한편 지금 열심히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이것이 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마찬가지처럼 중국 전체의 중국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수출 경기가 예전만큼 회복이 되고 돈이 돌고 모든 사회가 내수도 소비되면서 다시 좋아져야만 그 힘으로 돈이 돌면서 헝다 같은 지방정부 부채하고 엮인 모든 부동산 회사들이 금방 살아나진 않겠죠? 그런 상태가 몇 년 지속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란 거죠. 이러한 헝다나 에버그란데 등등 중국의 쓰러진 부동산 공룡들은 그런다고 해서 털고 나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요. 지금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대마불사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을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잘 수술을 해서 구조 조정하려고 해가지고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뭐 어떻게 좀 털고 나가려고 해도 보니까 아무런 수익성도 없고 부채덩어리만 되어서 결국은 2년 동안 골머리를 썩혔지만 아무도 지금 해결 방법은 없고 덤비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니까 2년 지났으면 뭐 견적 나온 거죠. 그동안 이렇게 아무리 살려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부둥켜 안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시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채권자들만 화병 나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도 말은 안 하지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겠죠, 지금. 예. 다행히 금년 3월 들어서 주택이 8개월 만에 중국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중국의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 매출들이 전년 대비 좀 늘어났다. 그래서 중국 연구원이 말하기를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가 만약에 꾸준히 회복된다면 주택 구매자들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지금 집 사도 집값이 오르겠네? 살만하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2분기에도 안정세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인 거죠.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즉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5, 6개월 가까운 돈 풀기와 규제 완화 등 중국 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이 드디어 이제 와서 슬슬 결실을 보는 것처럼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값도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서서히 일부 지역에서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 똑같죠. 정말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최근에 이런 기사를 갑자기 내놓습니다. 중국 주택시장 경기가 자기들이 올 때 회복되고 있다. 건설사의 디폴트 우려도 해소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등이 결합해가지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끌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이 살아나면 기업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면서 회사채 가격도 보통 상승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중국이 정크본드의 수익 가능성도 높아지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데다 이렇게 꼬시고 참 얘는 골드만삭스는 참 뻔뻔해요. 슬쩍 좀 이렇게 양념치고 조미를 치면서 같이 들어온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추천하는 상품이 너무 썩은 상품들 정말 이 뻔뻔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장사꾼들이 골드만삭스가 좀 항상 보면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정크본드 이런 데를 사라고 이 건설하고 엮인 너나 많이 사세요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론은 뭡니까? 중국 부동산은 헝다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좋아진 건 하나도 없고요. 근본적으로 해결된 문제도 하나 없더라.
그러나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경제와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켜서 부동산의 폭탄을 다시 회복시켜내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앞으로 정말 중국이 내수든 수출이든 돈이 많이 돌면서 경제가 회복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과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과연 지방 정부가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의 건설사와 부동산들은 우리나라처럼 PF 대출을 해주는 게 금융권이 아니라 바로 지방정부의 재정과 직접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